40년간 응급실에서 전화를 받아왔습니다. 환자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수천 번 들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제가 그 전화를 걸어야 하는 쪽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92세이신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식탁을 차리고 손주들이 오면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소파에서 뭔가 고요함이 너무 오래 머물고 있었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평소 같으면 곧 가마라고 대답하셨을 텐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혹시 깊이 주무시나 싶어 가까이 다가갔죠. 어머니? 어머니는 소파에 기대어 앉은 자세 그대로 눈을 감고 계셨어요. 평온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소파에서 주무시는 건가 생각하며 어깨를 살짝 흔들었죠. 그때 느꼈습니다. 차가운 손을. 저는 이도현입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일했고 지금은 은퇴 후 지역에서 노인의학 강의를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40년 동안 응급실에서 수천 번 마주했던 그 차가움을. 맥박을 재려고 손목을 잡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호흡도 없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평생을 살아온 제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죠. 병원에서는 그저 환자였습니다. 차트 번호가 있고 보호자가 따로 있고 제가 의료진으로서 냉정하게 판단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은 환자가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92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 어머니가.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로서의 판단은 명확했어요. 이미 몇 시간은 지난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이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19를 누르려던 손이 멈췄어요. 그 순간 나는 의사가 아니라 그저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로서는 달랐죠. 의학적 판단과 가족으로서의 마음이 충돌했어요. 40년간 응급실에서 죽음을 봐왔는데 정작 내 어머니 앞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죽음을 지켜봤지만 내 가족의 죽음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아들이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시간은 멈춰 있는데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긴 5분을 보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도 그 순간 덜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당연히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수없이 해왔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휴대폰을 드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손목에서 제 손을 떼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지금 뭘 해야 하지? 이상했어요. 응급실에서 40년을 일했는데 그 순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심정지 상태일 때 해야 할 일들, 가족에게 설명할 말들, 모든 게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차가워진 상태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119부터 눌러야 하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나? 거실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서 벽 쪽으로, 벽에서 다시 현관 쪽으로. 발걸음에는 방향이 없었어요.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아, 진정해. 침착하게 생각해봐.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도 떨렸어요. 병원에선 그렇게 침착했던 제가 왜 이럴까요? 환자들 앞에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시했던 그 사람이 어디 갔을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익숙한 건 병원이라는 시스템 안에서의 죽음이었어요. 간호사가 있고 장비가 있고
매뉴얼이 있는 그 공간에서만 전문가였던 거죠. 하지만 집에서 죽음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의대에서도 전공의 시절에도 그 누구도 가족이 집에서 세상을 떠나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죽음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앞에서는 그 익숙함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런 순간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119에 신고하는 순간 구급대원이 올 거고 경찰이 올 수도 있고 부검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으려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놓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119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도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야 하나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일을 정작 내 가족 앞에선 하나도 못하고 있단 생각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혼란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게 너무도 참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슬픔인가 싶었는데 그보다는 혼란에 가까웠어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조차 제대로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결국 119를 눌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119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40년 응급의학과 의사가 아니라 당황한 아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황을 설명하려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죠. 언제부터 의식이 없으셨나요? 호흡이나 맥박은 확인해 보셨나요? 당연한 질문들이었어요. 하지만 대답하는 제 목소리는 환자 보호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었죠. 10분 후 구급대가 도착했어요. 익숙한 장비들, 익숙한 절차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지켜보는 쪽이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5시경으로 보입니다. 구급대원의 말이었어요. 제가 평생 했던 그 말을.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셨다가 거실 소파에서 그대로 조용히 가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추정은 가능하지만 진단은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시면 사망 진단서 발급이 어려우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집에서 평화롭게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걸. 어머니의 마지막 길도 제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나요? 그럼 경찰 출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92세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왜 경찰이 필요할까요? 하지만 이것도 절차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주치의가 계셨어요. 평소 어머니를 진료하던 내과 원장님이었죠.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오시겠어요? 그 말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구급차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평생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이렇게 조용한 구급차는 처음이었습니다. 사이렌도 없고 응급처치도 없고 그저 조용히 달렸죠. 병원에 도착해서도 절차는 계속됐어요. 사망 진단서를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했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떼어와야 했습니다. 진단서는 한 부만 발급되니 필요하시면 추가로 신청하세요. 간호사가 알려줬어요. 몰랐습니다. 장례식장, 은행, 보험사에서 모두 원본을 요구하는데 한 부뿐이라니. 나중에 알았지만 최소 5부 이상은 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눈물도 아직 흐르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멍한 돌덩이 하나가 박힌 것처럼. 움직이긴 하는데 제대로 느끼고 있진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서류와 신고, 확인과 승인이 줄을 섰습니다. 어머니는 평화로우셨는데 남겨진 저는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사망 진단서를 받고 나니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부터 알아봐야겠다. 집 근처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첫 번째 곳은 빈소가 모두 찼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곳도 마찬가지였죠.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예약하시면 내일 저녁부터 가능합니다. 내일 저녁이라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가 넘어서야 빈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습니다. 세 번째로 전화한 곳에서 운 좋게 당일 오후부터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원본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본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 소중한 진단서 한 부를 들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죠.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3일장으로 하시면 빈소 사용료가 180만 원입니다. 관수에 꽃까지 포함하면 기본 500만 원 정도 예상하세요. 500만 원.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죠.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마음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계산을 해야 한다니. 화장은 언제 가능한가요? 화장장 예약은 따로 하셔야 해요. 요즘 최소 3일은 대기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화장장에 문의하니 역시 예약이 밀려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는 어떠세요? 빈소 일정과 맞춰 계산해보니 4일장이 되어버렸어요. 비용은 더 늘어나겠죠. 혹시 더 빠른 시간은 없나요? 죄송해요. 지금도 끼워 넣어드리는 거라서요. 화장장 직원의 말이었어요. 끼워 넣어 드리는 것도 4일 후라니. 이게 정상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바로 모든 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서류를 처리하다 보니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장례식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화장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달랐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추가로 떼어와야 했죠. 이런 건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장례식장 직원이 아쉬워했어요. 누가 이런 걸 미리 준비해 놓나? 라고 속으로 투덜거렸죠. 하지만 그날 저녁 다른 빈소에서 만난 한 가족은 달랐어요. 서류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장례 절차도 척척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정리해 두셨거든요. 장례식장 연락처, 선호하는 화장장, 필요한 서류들까지. 그 아들의 말이었어요. 단 한 장의 메모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어머니의 빈소 옆에는 다른 분의 빈소도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그 차이가 보였죠. 저는 아직도 서류를 챙기러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았는데 옆 빈소 가족들은 조용히 고인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미리 다 정리해 놓으셨거든요. 그 집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미리 정리를 해놓을 수 있을까요? 장례식장 연락처부터 시작해서 화장장 예약 방법, 필요한 서류 목록까지 적어 놓으셨어요. 심지어 장례 비용도 따로 모아두셨고요. 그분의 설명을 들으니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러 주민센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병원 주치의 연락처도 있고 단골 꽃집 번호도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너희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탁 막혔습니다. 생명을 돌보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가족의 마지막은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어머니께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해드릴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틀째 되는 날, 그 가족은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화장도 예약대로 진행됐고 서류도 문제없이 처리됐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분이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슬프겠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아 보였어요. 반면 저는 어땠을까요? 사흘째까지도 이것저것 챙겨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 은행 절차, 각종 해지 신고까지. 이런 것도 미리 정리해 두셨을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분네 아버지가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셨을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단순한 일이었어요. 메모 한 장이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땐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될 수 있는지는 알게 되었죠.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런 짐을 남겨줄 텐데.
내 자식들도 이렇게 헤맬 텐데.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직접 그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한 건 40년 응급실 경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아들로서의 경험이 가르쳐준 거였죠. 준비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배려였어요. 그 배려를 제가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제라도 정리해보자. 빈 종이를 꺼내고 펜을 들었어요. 어머니 장례 때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적은 건 주치의 연락처였어요. 해민병원 김 원장님 휴대폰 번호까지 정확히 적었죠. 어머니 때는 운 좋게 연락이 닿았지만 항상 그럴 순 없잖아요.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까? 집 근처 3곳 정도 전화번호를 적어뒀습니다. 미리 한 번쯤 가서 시설도 보고 비용도 알아두면 좋겠다 싶었어요. 화장장 예약 방법도 적었습니다. 최소 3일 대기라는 것, 사전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제가 겪은 그대로였죠.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었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어디서 발급받는지도 함께 적었어요. 새벽에 급하게 뛰어다녔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이번엔 은행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통장이 몇 개나 있는지, 자동이체는 뭐가 설정되어 있는지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더군요. 아, 보험도 있지. 생명보험 증권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적었어요. 의료보험 해지 신고도 필요하다는 걸 메모했습니다. 핸드폰 요금, 전기세, 가스비까지. 자동이체로 나가는 모든 항목을 하나씩 적어갔어요. 안 그러면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카드사 연락처도 빼먹을 뻔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해지도 해야 하니까요. 이 정도면 되나? 다시 읽어보니 꽤 길어졌어요. 하지만 실제로 다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 때 하나씩 다 겪었던 일들이니까. 작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분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왜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완성된 리스트를 서랍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언젠가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식들이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분 아버지가 했던 말과 똑같더군요. 결국 부모 마음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그 리스트를 업데이트해요. 연락처가 바뀌거나 새로운 계좌가 생기면 추가하고. 전혀 번거롭지 않습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창한 준비가 아니라 그냥 메모 하나 남겨두는 것 뿐이거든요. 리스트를 만들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40년 응급실에서 일했지만 죽음을 제대로 본 건 어머니를 떠나보내고서였습니다. 이전에는 의학적 설명만 했다면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죠. 혹시 집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절차들이 필요해요. 80대 환자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 장례식장 예약 시기, 필요한 서류들까지. 제가 직접 겪었던 그대로 알려드렸어요. 왜 병원에서는 이런 걸 안 알려주나요? 아들이 물었어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의대에서도 병원에서도 이런 건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직접 겪어보고서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라고. 비슷한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60대 환자의 부인, 70대 환자의 딸. 모두들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미리 알았으면 준비라도 할 텐데. 병원에서 이런 것도 알려주면 좋겠어요. 보호자들의 말이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느꼈던 그 막막함을 모두들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메모까지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한테도 알려줘야겠어요. 나중에 당황하지 말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건 꼭 알려야 할 내용이라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동료들에게 이야기해보니 대부분 몰랐어요. 사망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요. 환자가 돌아가시면 우리 역할은 끝이라고 생각했어. 내과 김 선생이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의사는 치료에만 집중하고 그 이유는 가족 몫이라고 여겼으니까. 하지만 달랐어요.
죽음 이후에도 의료진이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최소한 정보라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 덜 혼란스러워 하겠네. 김 선생도 동의했어요. 선생님께서 만드신 영상 보호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간호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도현 선생님 영상 보고 나서 병동 분위기도 좀 달라졌어요. 보호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들 하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병원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매일 지역 강의에서 정보를 나눠드리면서도 더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60대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제가 드린 정보를 메모하고 계시더군요. 선생님, 이런 내용 영상으로 만들어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미리 알면 가족들이 덜 힘들 텐데.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영상으로 만든다면 정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더군요.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의사가 유튜브를 한다고? 어머니 이야기까지 공개해야 하는 건가? 해보자. 결국 마음을 굳혔어요. 어머니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편집도 모르겠고. 병원 행정팀 김 대리가 도움을 줬습니다. 박사님, 너무 딱딱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편하게 이야기하듯이요. 김 대리의 조언이었어요. 몇 번 다시 찍고 나서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첫 영상을 올렸을 때는 떨렸어요. 과연 사람들이 볼까? 도움이 될까? 댓글이 하나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덕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걸 알려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공감하는 댓글들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만들면서 확신했어요. 이게 맞는 길이라고. 어떤 할머니는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이 영상 보여줬더니 눈물 흘리더라고요. 엄마가 미리 준비해둘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댓글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받지 못했던 그 배려를 다른 가족들은 주고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을 만들면서 깨달았어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어렵지만 피할 수는 없다는 걸. 미리 이야기하면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 된다는 걸. 지금도 가족들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게 마지막을 맞고 싶은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처음엔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아끼게 되더군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뒤 가족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 우리 마지막엔 어떤 말을 나누면 좋을까? 아버지, 나중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지만 그 대화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아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준비는 언젠가 남겨질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준비를 돕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필요할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